중국 광시성 난닝. 하룻밤 사이에 세 자매가 모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명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상금 10만 위안을 걸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2달 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용의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용의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세 자매와 무슨 관계였길래 이들을 모두 살해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중국 광시성 난닝시. 담씨 집안의 첫째 담교매는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여동생 3명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이상한 건 3명 모두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겁니다. 담교매는 동생들이 살고 있는 가주화도 아파트로 갑니다. 22살의 셋째 담상과 20살의 넷째 담교평이 이 아파트 B동 703호를 빌려 같이 살고 있습니다. 24살의 둘째 담혜매는 다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담교매는 셋째와 넷째가 살고 있는 703호 현관문 벨을 누릅니다. 담상, 담교평 아직 자? 뭐하고 있는데? 빨리 문 열어! 아는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동생들하고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담교매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담교매는 관리실을 찾아가 비상용 열쇠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상용 열쇠 같은 건 없었죠. 관리실 직원은 경찰에 신고한 후 열쇠공을 부르는 게 좋겠다고 알려줍니다. 담교매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씨 자매는 난닝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4사람, 각자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죠. 첫째 담교매가 광저우에서 옷을 들여오고 둘째 담혜매를 포함한 여동생 3명이 난닝에서 옷가게를 운영합니다. 첫째 담교매는 센스가 좋아 예쁜 옷을 고르는 능력이 있었고 나머지 3자매는 장사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점점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자매들은 2호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정월 대보름 다음날, 정월 대보름을 맞아 4자매는 난닝시 평전촌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은 옷가게가 너무 잘 돼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껏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담씨는 이런 딸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이번에 새로 준비하는 가게에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에 막내 담교평이 이틀 뒤 아버지 병원 진료일에 맞춰 함께 병원에 다녀온 후 새 가게에 들르기로 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오늘은 담씨가 막내 담교평과 함께 요즘 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새 가게를 보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담교평이 오지 않습니다. 담씨는 막내딸에게 전화해보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에게도 전화해보지만 모두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된 담씨가 물건을 떼기 위해 광저우로 출장가 있는 첫째 담교매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담교매는 별일 아닐 거라며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바로 광저우에서 난닝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담교매는 동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옷가게로 갑니다. 문 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옷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담교매는 서둘러 셋째, 넷째 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 가주화도 아파트로 갑니다. 벨을 누르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며 불안해집니다.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담교매는 경찰과 함께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엽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담교매의 예상과 달리 가스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셋째와 넷째가 살고 있는 가주화도 아파트 B동 703호는 방 2개와 거실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대부분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책상 위에는 현금 300위안과 화장품이 놓여 있었고 서랍에는 은행카드와 각종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딱히 없어진 물건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으며 물건들도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매는 잠시 외출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바닥에 빨지 않은 듯한 옷 한 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담혜매의 옷이었습니다. 담혜매는 집에 세탁기가 없어 자주 동생들 집에 와서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하지 않은 옷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둘째 담혜매가 빨래하러 동생들 집에 왔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동생들과 함께 급하게 다시 나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첫째 담교매는 동생들에게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네 자매는 항상 연락하고 지내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한날 한시에 갑자기 모두 연락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자매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돼 단지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세 자매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담교매는 셋째와 넷째 동생이 평소 술집과 클럽을 자주 다녔다고 말합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들이 평소 자주 갔었던 술집과 클럽을 조사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경찰과 자매의 가족은 마을 도처에 전단지를 붙이고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후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매들에 대한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낙심하고 있던 그때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2009년 2월 16일 오후 광시성 난닝시 양경구 공사장 인부 정씨와 사씨가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난 지름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두 사람은 도랑에서 참기 힘든 악취가 나는 걸 느낍니다. 정씨와 사씨는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는 도랑으로 갑니다. 도랑에 의심스러운 부직포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이 부직포 가방이 악취의 근원이듯 보였습니다. 가방 겉면에 검붉은 핏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가방 안을 확인합니다. 이게 뭐야? 가방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직포 가방 주변을 집중 수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비탈 부근에서 8개의 가방을 더 발견합니다. 가방 안에는 모두 사람의 신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방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합니다. 가방 안에는 9개의 비닐로 포장된 신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모두 맞춰보니 3명의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실종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최근 등록된 3명의 여성이 부직포 가방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들의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3명의 피해 여성은 6일 전 사라졌던 담씨 자매였습니다. 그녀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실종 6일 만에 발견됩니다. 범인이 얼마나 악질이길래 한 번에 3명의 목숨을 빼앗고 잔인하게 조각내 유기한 걸까요? 최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가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난닝시는 발칵 뒤집힙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이 사건을 216 사건이라 명명하고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경찰은 셋째 담상과 넷째 담교평이 사는 아파트 703호로 갑니다. 당초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자매의 집을 봉쇄하지 않아 담씨 가족과 친척이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해 집안을 뒤진 뒤라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미 훼손돼 버린 겁니다. 육안으로는 어떤 실마리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요원 5명을 현장에 급파합니다. 과학수사요원은 소파, 화장실 운동화 등에서 혈흔 자국을 발견합니다. DNA 분석 결과 둘째, 셋째, 넷째, 세 자매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703호가 사건 현장이 맞았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다툰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3명의 목숨을 빼앗고 신체를 잘라 작업한 뒤 가방 9개에 나눠 담아 유기한 점으로 보아 범인은 대담하고 건장한 신체를 지녔으며 죄의식이 없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가방을 옮기는 걸 본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아파트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직접 목격자들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경찰은 집마다 탐문조사를 벌이지만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길어지자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한동안 지역 내 세 자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추측이 끊이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수사의 차질이 빚어집니다. 세 자매는 밝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녀들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놀았죠. 옷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SNS로도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셋째와 넷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만 해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인맥을 자랑했죠. 난닝경찰서는 형사계, 특수기동대, 사이버 수사계 등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상금 10만 위안을 걸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백 통의 제보 전화를 받고 3,9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 치정 원한, 금전 복수 등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배제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담겨있던 가방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현재로선 이 가방만이 범인이 남긴 유일한 증거입니다. 9개의 가방 중 1개의 가방이 유독 전문 수사관 눈에 띕니다. 다른 가방들은 일반적으로 이불을 담는 데 사용하는 가방과 비슷했는데 하나만 다른 것들과 달리 제조 과정이 더 복잡하고 특수할 것으로 추측되는 완전히 다른 재질의 가방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방을 생산한 업체를 찾습니다. 이 가방의 생산 일자가 2004년 8월이었는데 이날 생산업체는 2000개의 가방을 생산했습니다. 그중 1000개를 난닝시의 한 직업학교에서 구매해 갑니다. 학교 측은 2004년 800명의 신입생에게 이불을 선물했는데 그 이불을 담는 데 사용했던 가방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당시 이불을 선물 받았던 입학생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2004년 입학생들은 2007년에 졸업하면서 모두 학교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800명의 졸업 사진과 신상 정보를 손에 넣습니다. 조사 결과 3명의 학생이 사건이 발생한 가주화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이 경찰의 눈에 들어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아, 맞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703호의 대각선 맞은편 709호에 살고 있는 난신청이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해당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이라면 난신청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맞은편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기에 최소 서로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탐문조사 당시 경찰은 난신청에게서 특별히 의심되는 점을 찾지 못했지만 자매가 발견된 가방이 난신청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은 경찰은 난신청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에 대해 수사합니다. 난신청. 당시 나이 24세. 2004년 9월 그는 난닝시에 있는 난닝직업기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졸업하죠. 난신청의 부모는 아들이 난닝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현재 난신청이 살고 있는 가주화도 아파트를 난신청에게 사주고 난닝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난신청은 이때부터 줄곧 709호에 살았습니다. 가주화도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이웃끼리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간대에 비명소리나 수상한 소리를 들은 거주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세 자매의 사망을 확인한 2월 16일 난신청의 집을 방문합니다. 난신청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마주보고 있었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조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데 난신청은 경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 말고는 그와 세 자매 사이에 접합점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별 의심 없이 그와의 조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자매가 발견된 가방이 그가 졸업한 직업학교에서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찰은 그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수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2월 11일 세 자매를 발견하기 5일 전 난신청은 회사에 지각을 합니다. 그 후 사흘간 휴가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아예 그만둡니다. 68일간의 수사 끝에 2009년 4월 25일 경찰은 난신청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합니다. 경찰이 그래 쏘아붙이고 압박해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죠. 난신청은 세 자매의 얼굴만 알고 있을 뿐 모르는 사이라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건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자매의 집 703호에서 20개가 넘는 DNA를 채취합니다. 그중 신원미상 남성의 DNA를 발견하는데 비교 분석 결과 난신청의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뒤이어 경찰은 난신청의 집 709호 화장실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모두 세 자매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난신청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자 난신청의 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본 난신청은 말수도 적고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두 믿지 못했죠. 그럼 난신청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난신청, 1985년 6월 1일 출생. 난신청은 광시성 장족 자치구의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랍니다. 난신청의 아버지는 지역의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난신청은 어릴 적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데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다녀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민간요법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되고 이 일로 난신청의 부모는 난신청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웁니다. 하지만 난신청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난신청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인자로웠던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모습으로 돌변하는데 난신청이 자라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아버지를 꼽았을 만큼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는 난신청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죠.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어머니에게 쏟아내고 대드는 것은 물론 어머니는 난신청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 난신청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난신청은 여성을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2004년 19살이 된 난신청은 난닝 직업기술학교에 들어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품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그의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대신 난신청의 부모는 난신청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난닝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난신청은 난닝의 한 가구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러나 난신청의 부모는 아들이 하는 일이 썩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신청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아들이 아니었죠.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난신청은 회사에 다니는 내내 만족하지 못하고 처질이 피곤합니다. 휴, 보너스까지 합쳐서 고작 월급이 1,000위안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난신청은 어릴 때부터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탓에 자기가 이 정도 돈밖에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척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회사에 다닐 능력도 대학원을 갈 실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신청에게 딱히 다른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난신청은 SNS에 승마, 암벽 등반 등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과 인터넷에서 긁어온 인테리어 사진 등 허세로운 사진들을 올리며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웁니다. 이런 활동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었던 난신청은 집에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잠시 부모의 잔소리 고비만 넘기면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난신청은 굳이 힘들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난신청은 직업학교에서 멍란이라는 여자친구를 사귀입니다. 난신청은 멍란에 대해 못생겼지만 자기를 무척 사랑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멍란이는 못생겼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착했죠. 여자들은 예쁘게 꾸미고 사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멍란이는 내가 옷 한 벌 사준 적 없는데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집안일도 다 멍란이가 하고 난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날 많이 사랑했죠. 2008년 말 난신청은 회사에서 메이메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녀를 보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는 멍란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그녀와 헤어진 후 메이메이를 만납니다. 하지만 2달 만에 헤어지고 말죠. 후에 메이메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난신청은 메이메이와 함께 그의 집에서 밤을 보냈지만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사실 난신청은 발기부전으로 제대로 잠자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인
멍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런 문제가 못생긴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난신청은 외적으로 매력적이고 자기를 흥분시킬 수 있는 충분히 아름다운 이성을 찾기 원했고, 메이메이를 보자 그녀가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신청은 메이메이와도 제대로 된 잠자리를 하지 못했고, 급기야 메이메이가 자기와 헤어지고 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큰 충격을 받고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난신청은 메이메이를 사귀고 드디어 자기도 부모님께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신청은 새해를 맞아 부모님께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자기의 무능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하자 의기소침해집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는 부모님의 압박에 더 위축되죠. 이는 난신청을 더 구속으로 몰았고, 난신청은 성인용 잡지와 비디오 등을 보면서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해결합니다. 난신청은 겉으로는 밝고 활기차 보였지만 두 번의 연애 실패 후 다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제대로 된 잠자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난신청을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시간 말고는 방에 틀어박혀 성인용 비디오를 보며 욕구를 해결했습니다. 진짜 잠자리를 하고 싶어 여자들을 찾아 나서지만 몸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 욕망은 커졌고 더 간절히 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맞은편 703호에 살고 있는 감시자매를 발견합니다. 젊은 여성들을 보는 순간 난신청의 마음에 불이 타오릅니다. 난신청은 매일 그녀들을 관찰합니다. 이때부터 703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그는 현관문 외시경, 창문, 베란다 등을 통해 그녀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녀들과의 잠자리를 상상하죠. 셋째 담상과 넷째 담교평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난신청의 상상 속 잠자리 연인이 됩니다. 2009년 2월, 난신청은 여전히 성인용 비디오에 빠져 살며 맞은편에 살고 있는 담시자매를 몰래 훔쳐봅니다. 난신청에게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담시자매를 상상하며 욕구를 해소합니다. 심리학자는 난신청이 부모의 압박과 신임성 성기능 장애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난신청은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 하지만 몸이 뜻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서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결국 이는 그를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2월 8일, 난신청은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난신청은 셋째 담상과 넷째 담교평을 상대로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밖으로 나가 칼과 체로액 스프레이, 밧줄, 테이프 망치 등을 구매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저녁 8시경, 난신청은 현관문 외시경으로 담시자매가 집에 온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바로 범행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저녁 8시 20분, 난신청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자매가 사는 703호 두꺼비 집을 내린 다음 잽싸게 집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정전이 되자 셋째 담산이 밖으로 나와 두꺼비 집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담산은 금방 돌아온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내려가죠. 난신청은 틈을 노리고 있다 문이 열린 틈에 재빠르게 703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넷째 담교평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신청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담교평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체류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칼을 꺼내 그녀의 다리를 찌릅니다. 난신청은 담교평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밧줄로 두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잠시 후 703호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곧 두꺼비 집을 올린 셋째 담산이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혹시 큰 소리가 날 경우로 대비해 난신청은 TV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담산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담산이 집으로 들어서자 숨어있던 난신청은 조금 전 담교평에게 했던 대로 담산을 제압합니다. 다친 담시자매는 손발이 묶인 채 방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어 그녀들은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난신청이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저녁 9시경, 누가 현관문 벨을 누릅니다. 바로 세탁기를 쓸어 온 둘째 담해매였습니다. 난신청은 문을 열고 담해매를 급습해 앞에 셋째, 넷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담해매마저 제압합니다. 세자매를 완전히 제압한 난신청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난신청은 짐승이 되어 둘째 다매매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까 두려워진 난신청은 세 자매의 목숨을 차례대로 빼앗습니다. 그녀들은 거세게 저항했지만 끝내 숨지고 맙니다. 난신청은 자매들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쳐 사건 현장에 자신의 피를 남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난신청은 숨진 세 자매를 자신의 집 709호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703호로 돌아와 범행 흔적을 말끔히 지웁니다. 난신청은 세 자매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녀들의 가방과 신발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둘째 다매매가 빨래하려고 가져온 옷은 베란다에 던져놓고 까먹고 가져가지 않죠. 자매들을 처리하느라 다음날 회사에 지각한 난신청은 사흘간 휴가를 신청하고 톱과 가방을 삽니다. 그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 분리작업을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새벽, 난신청은 세 자매를 가방에 담아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번에 걸쳐 아파트에서 약 10km 떨어진 양경구의 인적이 드문 산속에 버립니다. 그는 그곳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그곳을 지나던 공사장 인부들에게 들키고 말죠. 범행 후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아왔지만 난신청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신청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신청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강아지를 삽니다. 하지만 강아지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죠. 그는 자신이 메모차게 차버렸던 전 여자친구 멍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죠. 하지만 멍란은 몰랐습니다. 난신청이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악마라는 사실을요. 난신청은 멍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어도 넌 잘 살아. 그리고 네가 우리 부모님을 보살펴야 해. 참, 진짜 꼴값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범행이 일어나고 약 2달여 만인 2009년 4월 25일, 난신청의 범행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그는 자기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2009년 6월 23일, 난닝시 중구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난신청은 시종 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검사는 난신청은 오랜 기간 피해 여성들을 몰래 훔쳐봤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살해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난신청의 변호사는 난신청이 어렸을 때부터 억압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잦은 성인용 비디오 시청으로 인해 잘못된 이성관을 가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재판부에 난신청의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난신청이 모든 범행 과정을 기억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가 부모에게 쓴 일기를 보면 이전부터 그는 그릇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신청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죠. 재판부는 변호사의 정신감정 의뢰를 기각합니다. 난신청이 자기 부모에게 쓴 일기를 보면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성격도 많이 유해졌고 이전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저에게 여자친구 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세상은 온통 함정투성이에요. 여자들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몸을 함부로 굴려요. 게다가 만나자마자 집과 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엄마, 아빠, 적어도 제 여자는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요즘 그런 여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예요. 2009년 7월 3일, 난닝시 중구인민법원은 고의살인 혐의로 난신청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담씨 가족에게 41,484위안을 배상하라고 하죠. 판결에 불복한 난신청은 즉시 항소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광시성 장족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난신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10년 7월 22일, 난신청의 형이 집행됩니다. 그는 25년의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